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4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제 그 1학기 기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한류와 언어라는 강의의 수업도 이제 오늘 이 영상 강의로 수업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기말 레포트와 기말고사가 남기는 했지만 또 녹화 강의가 편하다면 편한 면이 있지만 또 이게 또 나름 또 어, 밀리다 보면 귀찮게 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부지런히 또 PPT 자료도 뭐 엄청나게 이제 내보내는 교수님에 비하면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모아놓고 보면 적지 않은 양이니 미리들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 그 2차시 수업에서 순수 이제 문학, 순수 예술 쪽이 과연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될 수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다른 대중문화 콘텐츠에 비하면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류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나 뭐 한강의 채식주의자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PPT 자료 19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강의 제목이자 우리 이 강의가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한류와 언어 이 문제로 3차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류와 언어 19쪽, PPT 19쪽 언어가 과연 장벽인가?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미 답은 있죠. 장벽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매력 요소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양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해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문화적 유전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유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물학적 유전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와 문화 이런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14주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장벽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 유전자를 유입하려면 혈관에 해당하는 피해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어가 또 다른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이므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한류 콘텐츠들은 지난 200년간 세계를 지배한 유럽어 중심의 문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16년부터 한동안 이제 그 한류가 위기였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러다가 2017년, 18년 이제 BTS가 뭐 빌보드에 불려가고 이러면서 또 기생충의 그 위세라든지 이러면서 새로운 신한류 시대의 도래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특히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기호는 어찌 보면 변덕스럽기 때문에 식상해지는 순간 또 다른 한류의 침체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어떤 J-팝이라든지 어떤 J-컬처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되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이미 뭐 답은 얘기했지만 창의성과 상상력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하겠죠. 네. 다시 그 PPT에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문화 상대주의에 기반한 상호주의. 서구 문화가 가진 우월주의는 지금의 미국과 유럽에서의 인종 갈등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존중 멸시라고까지는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과거 우리가 영미 문화 특히 유럽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 불과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아시안 헤이트 등을 통해서 보면 아시안이 여전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냐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와는 다른 이제 경제적으로 열세이거나 그런 문화권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류 전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의 문화 역시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은 상대로부터 수용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20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류와 한국어, 이제 단순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이제 좀 더 유니버설한 것에서 좀 파티큘러한 쪽으로 왔습니다. 쪽으로 가보면 한류라고 하는 특정 어떤 그런 원류를 가지고 있는 그 한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화와 한국어라고 하는 특정의 언어죠. 이들도 이제 문화 언어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 우리 그 한류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되게 어떠냐면, 굳이 한국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배우고 싶다. 물론 이 중에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과 뭐 몇 단어 알아도 다행이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겠죠. 그 바탕에는 내가 사랑하는 스타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한 맥락에서 그 한국어 능력 시험 뭐 토픽 응시자 수가 급증한다든지 또 이런 측면들이 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한류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 요소는 크게 두 가지죠. 굉장히 그 놀라운 그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과 또 하나는 이제 한류 콘텐츠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력 요소라서 유입 창구가 사실은 두 개입니다.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뭐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류가 큰 영향도 같이 있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어떤 그 이제 뭐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뭐 좀 더 자국보다는 큰 수입을 얻게 되는 그런 소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두 개의 유입 효과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토픽 응시자 수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고, 첫 시험이 2,500여 명이었던 97년에 비해서 2016년,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고 최근 지수는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25만여 명에 이르고, 뭐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좀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국제교류단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최근에는 많이 유학을 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일본 유학생, 그다음 중국 유학생, 요즘은 특히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고 사람들도 많이 국내 유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고는 이제 그 이주 노동자로 많이 오는 반면 베트남은 요즘 경제력이 좀 상승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교육 입국이 좀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학습 목적의 그런 입국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러고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토픽 시험을 보고 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은 26개국 12만여 명에 이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로 배우는 이제 본격적인 그 언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문체부가 58개국에 설립한 144개 세종학당의 매학기 신입생도 아예 폭증을 해가지고 뭐 줄 서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모스크바의 세종학당은 원래 이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입학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학교에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닌데 뭐 난리가 나니까 강의실이 너무 포화가 되니까 도대체 커버가 안 되니까 입학시험을 치르는 그런 특별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중앙일보의 한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 것은 아니고 로마자 표기법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여당의 요번에 그 참패와 관련되는 정치적인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등장했는데 거기에 내로남불이라는 이 로마자 표기법이 나오고 이 내로남불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하면서 기사를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K-팝 사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팬들이 만든 그리고 아미들이 만든 그런 한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특정의 어떤 그런 그 한류 콘텐츠와 관련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 기사에 이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국내의 용어가 로마자 표기법으로 소개가 되고 내로남불. 네, 참
사실은 그 코로나가 우리가 앞에서 기적의 해라는 얘기를 그 뉴턴과 관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특히 작년에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제 뭐 백신 뭐 사실 이제 백신 수급이 되니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지? 뭐 좀 먹고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돌들 내보내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게 인식된 우리로서는 묘한 기적의 해, 이 기적까지는 글쎄요 먼 훗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 기사 내용보다는 그 로마 쪽의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려고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음은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한류와 한국어를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한국어 학습 얘기가 당연히, 이제 사실 우리가 다시, 수미상관식, 양갈법을, 뭐죠? 두갈식, 뭐, 미갈식, 양갈식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화 수업이 아니었지? 원래 한류와 언어였지? 라는 것을 한번 상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면 문자 교육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종대왕님 한번 떠올려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 뭐 이제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는 이제 그런 그 국제 기구죠. 유엔 산하의 국제 기구인데 유네스코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1989년에 제정돼서 199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상으로 매년 9월 8일을 리터러시 데이 문해의 날로 잡아서 시상을 합니다. 이 시상 상금은 2만 달러인데 이 돈을 주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정하고 발의하고 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금을 줄 테니까 유네스코 너희들이 이런 거를 발굴을 하고 그 대신 여기에 킹 세종의 이름을 쓰자. 당연히 이것은 동의가 됐죠. 뭐 이제 뒤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는 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건 국뽕 아니에요. 이건 국뽕 아니고 서구 4대주의에 근거해서 서구의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평가한 것이니까 전혀 국뽕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 8일 날 하고 매년 올해는 미얀마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맹 퇴치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일을 한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이 상금을 수상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국제 무명 퇴치 운동을 활성화하기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상으로 무명 퇴치에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수여한다. 당연히 한글은 굉장히 문맹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왕 문자 얘기가 나왔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문자와 관련해서 인류에서의 최고의 어떤 그런 뭐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세계 최초의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직지 심체 요절이 이제 청주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 고인쇄 박물관에 있어가지고 청주는 이거를 굉장히 내세워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역시 직지 메모리 오브 The World Prize라고 하는 직지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편하게 직지상이라고 부르는데 직지 심체 요절 중에 직지를 빼서 이제 우리가 직지라는 직지상을 하고 이 상은 청주시에서 발의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2004년 4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보호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왜 기록문화 문자잖아요. 문자죠. 문자 언어라는 것은 인류의 어떤 그런 지적 기록을 축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정한 상으로 상의 이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에서 딴 것이다. 청주시에서 고려 5왕 3년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 심체 요절이 이제 2002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분권을 이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세계 중심지로 부각시키려고 이제 이거를 제정하고 상금이 세종대왕 문해상보다 좀 비싸요. 3만 불을 이제 줍니다.
청주에서 하고, 한 해는 청주에서 수요를 하고, 한 해는 파리에서 수요를 하고, 직지가 아마 파리에 가 있을걸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사실은 어떻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국제어로 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적재산권, 어떤 그런 지식과 관련되는 것의 그 기반은 문자죠. 근데 문자와 관련된 두 개의 상이 우리가 발의를 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뭐랄까요? 뭐 세종이 알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천지인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한글의 뭐 창제 원리는 다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이후로 뭐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가나 문자는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와 영타와 그 스마트폰의 한타를 속도를 비교하는데 한타가 훨씬 빨라요. 영타는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훈민정음 창제의 가백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진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세종이 뭐 스마트폰을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600년 전에 만든 게 현대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모든 인간이 손바닥에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분신이 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의 키패드에 너무 적합하게 맞다는 것. 네. 어찌 보면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600년 전부터 만들어졌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국뽕 아니에요. 자뻑도 아니고. 참, 국문과 교수인데 표현이 고상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글. 뭐 한글 훌륭하다는 건 뭘 몰라요. 국문과 학생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른 과 학생들은 접하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 좋다 하는 거는 알지만 뭐 내세울 것도 많고 뭐 그래서 남대문이 그때 불탄 다음에 불타서 다시 만든 게 과연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냐? 국보 1호를 한글로 바꿔야 된다. 한글이 아니죠. 훈민정음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대로 뒀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국보 1호, 2호 만든 거 그냥 일제치하에 그냥 임의로 1호, 2호를 한 것이기 때문에 1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이제 현재로서는 그냥 둔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 1호, 2호가 뭐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보들을 그건 어떤 것은 더 존중해야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지오프리 샘슨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팅 시스템 문자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85년에 나온 책인데 한글에 대한 평가는 그 이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이제 널리 알려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있지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무렵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그냥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문자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배경이 있어서 국가의 배경이 어마무시해서 문자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챕터 7에서 A Picture System, 코리안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라 여러분들이 아는데 여기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Korea is a very small and very distant country. Very small.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이제 한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전 그런 그 책들을 보면 허미트 킹덤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왕국이 있는데 그런 무슨 옛날 얘기처럼 그런 나라가 있어. Far East의 극동에 이런 식으로 그런 나라가 있단다 얘들아.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에는 아주 great significance for the linguistic. 언어학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15세기에 Korean created the use of its countrymen a wholly original and quite remarkable phonographic script.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holy original, 그러니까 전적으로 독창적이고 아주 인상적이고 대단한 뛰어난 음소 문자를 가지고 만들어냈다. created, 창조해냈다. 그리고 nowadays called 한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다음이 이제 뭐냐면 which has been described as 뭐로 이제 기술되느냐?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뭐 내가 번역을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1960년에 이렇게 이 라이샤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닐까요? 로마자 표기법 얘기한 사람이죠. 1960년은 전쟁 직후고 끔찍하게도 못 살던 시절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라이샤오가 그때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는지 알겠죠? 뭔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언어학자에겐 블루오션인 문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or more simply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the world best alphabet. 알파벳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이제 영어 알파벳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배우면서 로마자 표기법도 다양한 영어 방식이 있고 네덜란드 방식이 있고 프랑스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모 문자, 자음자와 모음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자모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표음 문자, 즉 음소 문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 world best alphabe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자모 문자, 음소 문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그래서 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역시 1964년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제어프리 샘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글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humankind. 단순히 문자 중에 최고가 아니라 자기가 문자론 학자로서 이 샘스는 문자론 학자로서는 최고의 학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과거의 문자론이라 그러면 이제 서지학 관련되는 지금도 영국의 옥스포드에만 서지학과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을 단순하게 문자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적 유산 가운데 최고의 말하자면 1등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서구 사대주의에 근거해서 서구인들의 평가에 말하자면 아카데미 받아야 돼, 그래미 받아야 돼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평가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 평가의 시기가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던 그런 최빈국의 시절에 받았던 평가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종은 킹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다. 킹세종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글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됐고요. 지금은 오히려 뭘 연구하느냐면 세종의 철학이라든지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철학적 배경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캠브리지 그 교수인 갑자기 쿨마스라고 하는 여성인데 여자 교수인데, 이 양반은 뭘 얘기하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의 명칭 가운데 그 문자를 만든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반영한 유일한 문자다. 예를 들면 한자다 그러면 그냥 한족의 문자예요. 알파벳은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알파와 베타의 문자예요. 지금 무릎을 탁 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알파벳은 그리스의 음절자가 로마자로 가면서 자모 문자로 발전해서 전 유럽에 퍼진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 문자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생각나죠? 알파벳은 알파와 베타의 문자예요. 알파는 뭘까요? 네, 알파는 솥불이에요. 솥불 모양의 상형에서 비롯된 문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는 한족의 문자고, 알파벳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없고, 뭐 다른 문자들도 대부분 뭐 예를 들면 키릴 문자다. 그러면 키릴 문자는 뭐냐면 이제 슬라브 쪽들이 쓰는 이제 변형된 그 로마자잖아요. 근데 얘기해줬잖아 한번. 키릴이라고 하는 그리스 그 정교회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신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걸 만든. 뭐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몽고는 지금 공산화된 다음에 키릴 문자를 쓰고 있거든요. 몽고의 파스파 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파스파 문자는 파스파라고 하는 그 몽고가 이제 그 불교를 숭상했을 때 승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뭐 거란 문자, 뭐 이런 문자도 거란 민족의 문자, 뭐 이런 식이죠. 티벳 문자, 뭐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훈민정음은 어떻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문자 이름 속에 있다. 그래서 쿨마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문자의 이름 속에 문자를 만든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한글 부분을 보면 구한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 우리의 문자 한글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뭐 그다지 대단하지 않는 천대받는 문자였어요. 근데 서구의 학자들에게는 경의의 대상이었고 문자와 언어의 힘이 국가의 힘과 비례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날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못했던 70년대에 한국과 한글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잠시 안 했던 시절에 막 청와대에 미국의 교수들이 막 보내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문자를 기념하는, 문자를 할로데이로 두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휴일로 하지 않냐.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막 항의의 서한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들은 문자와 언어의 힘이 국가의 국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작고 가난한 나라에 발전한 문자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밑에 얘기는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서구인의 평가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국어 학자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객관적인 분석의 토대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문자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 사대주의에 빗대서 그들의 평가에 가슴 뛰어야 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있어서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강의의 정리입니다. 한류의 방향. 한류의 방향은 결국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협업과 융합과 또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결국은 한류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점이거든요. 그 스페셜한 그 전통성에는 언어가 들어있고 우리의 고유의 문화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특징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작년 거지만 뭐 지금 그 뭐죠 얘네들이 갑자기 누구더라 블랙핑크가 레이디 가가와 사워 캔디라고 하는 그런 뭐 지금은 하도 협업이 많아서 뭐 BTS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이제 대단한 그런 뭐 최근에 보니까 콜드플레이랑도 뭐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자, 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은 문화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자, 한류의 배경과 한류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영미 문화의 패러다임과 우리가 고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혼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헤테로지니어스예요. 헤테로지니어스인 거죠. 사실 이런 배경이 된 거는 우리 역사의 어떤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신탁 통치의 명과 암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주권을 가질 수 없었고 결국은 남북 분단의 길을 겪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군이 신탁 통치와 지금까지도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 8군, 이제 미 8군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부대가 있고 이 미군들을 위해서 이제 미군들을 얼마나 우리가 앞서서 그 6.25 전쟁 때 마릴린 monroe가 와서 위문 공연하고 그런 거 봤었잖아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사는데 뭐 물건 살 것도 없고 이건 밖으로 나가면 김미껌 하는 애, 김미 초콜릿 하는 이런 지저분하고 이런 가난한 나라에 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고생하는데 유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 8군 쇼라고 하는 미국 무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거 앞서서 이미 얘기했어요. 뭐 여기에서 뭐 윤복희라든지 뭐 하춘아도 마찬가지 유명한 그런 어떤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활동을 하고 주로 이제 미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클럽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AFK라고 해서 이 이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에요. 선생님 어릴 때 이 AFK 방송을 통해 다양한 미국 드라마와 미국 프로들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외 연수를 나갈 수도 없고 영어 학원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은 뭐 이게 이제 구어 연습은 AFKN이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AFKN을 통하거나 이제 사실 미8군보다는 이게 TV가 보급되면서 AFKN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쇼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미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을 모방하고 거기서 창조적 발전을 시키며 우리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가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명과 암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기억해보면 10대 팬덤이 등장을 하면서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빠순이 문화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팬덤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스타덤이라고 하는 것과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항마로서의 영미 문화 제국주의,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라는 것은 식민 제국주의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잠식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 거죠. 동남아시아나 아랍권에서 아랍이 보통 그 미국 문화가 잘 수용이 안 되는 편인데 우리께 수용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나 영미 문화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말하자면 아랍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생겼고 대항마가 아직 완전히 된 거는 아니에요. 경제 발전과 문화적 수용력의 증대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기본 바탕이 우리 스스로가 문화적인 그런 뭐랄까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힘이 해외로 확장이 되었고 여기에 당연하지만 세계 최강의 IT 산업과 그 베이스를 통한 뉴미디어, 혁신적 뉴미디어를 아주 또 적극적으로 아주 얼리 어댑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인 수용이 지금의 한류를 만든 배경입니다. 한류의 미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컨텐츠와 기술력의 승부입니다. 고유성을 지키며 융합과 협업을 통해 문화 상호주의를 지켜나갈 때 한류는 서구문화 우월주의 진정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항마는 안 됐어요, 아직. 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작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화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BTS 기생충의 힘 문화예술 저작권 사상 첫 흑자 전환. 네,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 동아일보뿐 아니라 이 무렵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어요. 네, 뭐 두루두루 이렇게 큰 인기를 덕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코로나의 확산으로 외국계 영화가 일단 영화를 많이 못 만들고 그러니까 그 외화 수입이 좀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화 수입은 줄고 우리 컨텐츠들은 수출이 됨으로써 흑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월 23일이라고 했는데 기사다 보니 3월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음악 드라마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는 약 우리 하나로 1806억 정도 잠정 흑자가 집계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낸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처음이에요. 이게 흑자를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사실은 이제 2016년 이 무렵부터 한류가 약간 위기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네, 대장정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아직 수업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오픈북이라고 또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작년처럼 여유롭게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A를 주지 못하게끔 또 이제 전 학교가 우리 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맞길 바라고 많이 부족한 컨텐츠로 수업을 듣느라 고생한 여러분들 되게 미안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학기에는 뭐 여러분들과 내가 한 강의실에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캠퍼스에서 혹시 왔다 갔다 만나면 나는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나의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봤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잘 보세요. 안녕.